불처럼 반짝지근한 지식과 지혜. 꿀단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정의라는 개념도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저자의 관점에 따르면 절대적인 정의와 선악은 존재할까요? 이대로라면 고대와 중세, 현대의 정의는 모두 다르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미래의 정의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 질문은 소대장님께서 이렇게 소대장님께서 네. 얘기해 네. 주신 건데 사실 오늘날에서도 무엇이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특정한 기준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게 연령대별로 또 시대별로 또 사람 개개인별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게 일단은 일반적인 일반론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법이 있고 원칙이 있고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현대의 정의도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사피엔스를 읽고 나니까 미래에는 우리 인류가 어떤 부분은 더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바뀔까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 정의라는 게 시대에 따라 좀 변하는 것 같고 우린 그 변화의 가운데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되게 당연시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땐 우리는 그냥 아무런 비판 없이 끄덕이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인종 가지고 누구가 뭐 뛰어난 애 만에 말하면 그 사람 바로 그쵸.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의 어떤 정의, 시대에 따라서 이런 어떤 정의란 부분이 분명히 좀 변화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네. 각자가 다 다른 어떤 색깔들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정의가 모아져서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성이라는 것,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미래는 좀 정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궁금한 게 모든 사람이 다 정의 각자만의 정의가 있으면 네. 결국은 정의는 정의가 아닌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네, 바로 네. 그 부분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한국 사회도 굉장히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 장년층의 정의가 우리 또 젊은 사람들의 정의와 달라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라고 두기에는 너무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될 비용들이 비용이 많죠.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그것이 꼭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무엇이 사실 이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진다는 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개개인의 구성원들한테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되게 여기서 제일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젊음이라는 걸 상당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아까도. 젊다 하지 마시고 어리다고 하시죠. 젊은 거예요, 저는. 어쨌든 우리도 젊다고. 아직 늙지 않았어.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2010년대 초반에 어떤 윤리 기준하고 2020년 초반에 어떤 윤리 기준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저희 저 같은 인터넷 강의를 좀 들었었는데 학교 다닐 때 인터넷 강의 쌤들이 약간 쓴소리 같은 걸 아시나요? 쓴소리라는 개념. 가끔씩 학생들한테 하는. 네, 약간 좀 거의 지금 들으면 인신모독 같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막 일타 강사 오르고 그러시는데 요즘 그런 소리 하면 진짜 바로 컴플레인 들어오거든요. 매장당합니다. 매장당합니다, 진짜. 네. 그 책 보면은 그 책 이름이었나요? 90년대생이 온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네,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책돌이 90년대생 또 다른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건 사실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10년 단위 혹은 나중에 더 그 단위가 그 주기가 짧아질 그쵸, 텐데 그쵸.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정의라는 게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지 이런 데서 제가 계속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의라는 게 막 정말 저는 계급 문제도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좀 되게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그분이 항상 하셨던 말이 시장이 곧 정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켓 네, 시장이요? 그러니까 마켓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분은 시장이 곧 정의래요. 왜냐면 거기서 마켓이라는 곳은 모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따라서 본인이 선택한 거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정말 이게 비단 세대뿐만 아니라 계급, 계층 혹은 그 외에 뭐 젠더 문제에서도 정의가 좀 다르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맞아요. 그 신자유주의를 신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단 자본이 있습니다. 부럽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 네, 자본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 같은 빨갱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가 점점 양극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부익부 빈익빈이 끊임없이 계속 재생산되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뉠 거라는 얘기죠. 아주 극소수의 자본가와 그 나머지 대다수의 그냥 좀 빈민들 또는 일반 시민들로 이렇게 양분화가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기에 앞서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만약에 막을 수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제가 이 사피엔스 이 파트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었어요. 이것이 소대장님의 어떤 정의신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 충분한 사회적 어떤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논의가 아무 소용없다는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정의라는 걸 어떻게 논하려면은 그 전에 우리 사회가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피엔스도 그런 논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희 계속 이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 전반에 깔린 서양 중심주의적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 봤으면 합니다. 과학혁명에 따른 동양의 패배와 서양의 승리라는 관점부터가 도식적이고 저자의 근대 동양에 대한 이해도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질문 제가 했지만 감히 교수님한테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부 이상을 파신 분한테 동양에 대한 이해가 낮다고. 젊은 피 90년대생의 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좀 이렇게 제기하신 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동양에 대해서는 되게 좀 무지한 상태에서 글을 썼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서양사 책 보면 동양에 대해서는 약간 좀 필연적으로 접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 책은 나름대로 사피엔스에 대해서 다룬다 하면서 동양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조금 소홀하다라는 느낌? 소홀한 걸 넘어서 약간 편견으로 쓴 느낌도 몇 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 사피엔스인데 제목이 사피엔스인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질문을 한번 제기를 해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서양사를 더 많이 배웠던 것 같긴 하거든요. 동양사도 뭐 한나라, 뭐 송나라, 뭐 명나라 이런 게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되게 중국에 치우쳐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래가지고 문제 제기해 주신 걸 사실 생각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세계사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 정말 운이 좋았던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세계사 교과서 지필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교과서 어떻게 쓰이는지 아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어떻게 쓰냐면 동양부터 먼저 쓰고 그다음에 인도 쓰고 그다음에 중동 쓰고 그다음에 서양사 쓴다. 그리고 실제로 교과서 지필을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교류사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서양사를 공부할 때 되게 교류사 중심으로 선생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교류사가 뭔가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이 어떻게 교류했고 어.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다뤄서 저는 이 책을 볼 때 되게 좀 반쪽짜리다라는 느낌이 받았던 게 아마 그 쌤의 영향도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계시나요? 제자 한 명 잘 키우셨네요. 한번 모시고 싶었었는데 한번. 그렇구나. 외국에서 이제 그 교육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한 번도 동양사를 그 좀 비중을 높여가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서양에서는 이제 서구권에서는 서양사가 세계사다. 라는 인식을 맞아. 어떻게든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자국이 서구권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리적으로 멀고 또 문화적으로 먼 동양권에 대해서는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남미에 계셨잖아요. 남미에 대한 역사를 더 많이 배우긴 하나요? 브라질에서는 역사를 당연히 우리나라도 국사랑 세계사로 나누듯이 브라질도 국사랑 세계사로 나눕니다. 근데 그래요? 브라질의 국사는 사실 브라질 역사가 상당히 짧은 편이에요. 그쵸. 네, 그 브라질이 이제 처음 정부라는 게 이제 포르투갈 식민지로 시작을 한 게 500여 년 전이고요. 그리고 그 브라질에서 정부가 생기고 지금까지 온 게 한 200여 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200여 년이 국사의 전부예요. 근데 거기에 다른 나라와 이제 그 브라질 주변 국가들과 뭐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이제 그 국지적 전쟁이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큰 뭐 우리나라처럼 막 외세 막 침략을 받고 막 뭐 이런 게 브라질은 또 이제 방향성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의 역사에서 배울 때
그렇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게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남미 국가라고 하더라도 옆에 아르헨티나, 뭐 파라과이, 뭐 우루과이 이런 국가들의 역사도 잠깐 보고 지나갈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진 않아요. 뭐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부분은 더 그렇고요. 그냥 유럽 중심으로 배웁니다. 아 근데 저는 어디서 듣기로 역사라는 게 승리한 사람들이 역사를 그치. 기술하고 그쵸. 자기들의 어떤 정당하고 입장에서. 옹호하는 정당화하는, 네, 그쵸.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쓰기 때문에 음. 동양인으로서 아쉽지만 사실 서구가 지금 중심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저자처럼 이렇게 좀 책이 쓰여질 수 있는 게 좀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 아닌가 생각도 좀 그렇죠. 들고. 네. 다만 사피엔스라는 이름을 걸기에는 너무 부족했다, 동양에 아. 대해서. 상당히 그렇긴 해요. 저희가 초반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과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이 도대체 동양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많이 하셨겠느냐. 사실 뭐 동양에 별로 방문 안 하셨을지도 네. 모릅니다. 모릅니다. 네. 아니요, 뭐 그래도 이 사피엔스가 한국에서 유독 많이 팔리긴 했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서양이 그러면 결국은 서양이 어느 정도 결과론적으로 우위에 섰는데 그 우위를 모두 과학기술의 발전, 어떤 기술의 발전으로 치부함으로써 정당화해 버리니까 뭔가 책 전체가 약간 좀 단선적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있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승리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후반부가 약간 좀 늘어진다라는 느낌을 저는 인상 비평에서 말을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조금 논리가 단순해져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이 약간 뒷부분으로 갈수록 약간 판에 박혀 있다. 네네네. 네, 뭔가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네네네.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죠. 네네네. 네. 제국이 생겨서 과학이 발전하는 거지 과학 때문에 제국이 발전한 걸까? 저는 뭐 과학이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갖게끔은 하는 것 같습니다.